그래도 안 된다. 장점으로 하고 좀 편안하게 다 우리가 한국말로 까고 얘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또 슬기로운 직장생활 어디 갔지? 세 번째 강연 주제는 회의 직장인 알려주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 직장생활의 현실적인 가이드를 전해주실 이정민 강사님을 모시고 모시겠습니다. The topic of this short talk is workplace wisdom from a K-worker. What does it mean to live and work in Korea? Let's welcome Ms. Lee Jong-pin.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계신 두 분이 강연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대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4개월 근무를 하고 창업을 준비해서 지금은 저희 회사, 작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R 교육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대표로서 11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기업과 조직의 어떤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그 구성원들이, 팔로워들이 역량을 더 키우고 그 조직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리더분들이나 CEO분들,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용의 현장에서 면접위원이나 아니면 채용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대표님들과 회사와 또 지원자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이 오너들이 함께 일할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도전정신, 안 해본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이런 열정, 도전 정신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래에는 이 책임의식,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이제 인사부서라고 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직무를 배치하는 인사, HR 파트에서 이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책임감 없는 모습, 책임감. 두 번째로는 시키기 전에 어떤 일들을 알아서 찾아서 하지 않는 이제 주도성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 이 두 가지를 가장 힘든 이 팔로워들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두 번째로는 누가 시키기 전에 본인이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업무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책임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소통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기업이나 조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의 한 단면을 보면,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그 외국에서 외국인들이고 또 외국인들이 있지만 한국 기업에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만 일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달랐던 외국인들하고도 함께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하지 않았던 분야, 이런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랑 협업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굉장히 젊어졌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팀장이 되거나 부장이 될 때 그 연령대보다 지금 기업의 리더들의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갈등도 막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 나의 일을 완수해낼 것인가, 이 소통과 협력에 대한 가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해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종별로 보면은요, 제조업부터 이렇게 금융, 보험업, 무역업, 운수업, 건설업, 가장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인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를 보면 각 업종마다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강점들은 충분히 살려내되 그 업종과 직종에서 필요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쵸?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네, 사람의 품성과 인성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HR 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과 본질적인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즉 이 역할과 행위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멘토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OJT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바뀌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이상을 해내게끔 그 역할과 행동, 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은 키워가되 각 업종과 각 직무에서 필요한 이러한 요구 역량들이 무엇인지, 요구 능력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채용 트렌드 한 가지 특성을 딱 꼽아보자면, 인성과 품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청드릴 그 일,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와 방법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모 기업에서 홍보팀에서 일하는 직원을 뽑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면접위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업의 이 홍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입사를 하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면접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뭔가 인스타나 블로그나 SNS에 그 마케팅을 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기업에서 어떤 좋은 일들을 한다라는 이런 행위들, 공헌 활동들을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짜고 이런 전략에 맞춘 광고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저는 홍보로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홍보 업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각 기업마다 이 홍보와 홍보실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이 홍보팀에서 하는 일이요,
클레임 처리,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아주 대규모 클레임들 있죠. 예, 이런 리스크를 처리하는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한 홍보실도 있고요. 어떤 기업의 홍보실은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나 오너나 이런 분들의 대외적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PR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홍보실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지원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의 사례를 보면 이 홍보실은요, 이 광고나 마케팅은 100% 외주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 이 업무를 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역량이 필요했느냐면 외주를 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협력 업체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어내고 마케팅 컨셉을 만들어내고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협력을 만들어내는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는가? 이런 네트워킹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직무 분석에 가장 실패하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시거나 이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그 직무가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많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님들한테 제가 수시로 여쭤보고 또 이제 주찬 모임이나 CEO 특강 가가지고 이렇게 설문 같은 거를 그 자리에서 많이 해보면 리더분들이나 기업의 그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불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위 5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네, 아까 우리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도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예, 손님들하고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10시 미팅인데 주차장이 10시 1분에 막 도착한다.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회의 시간, 보고 시간, 미팅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늦거나 아니면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중간 보고가 없는 거.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대표나 리더들은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챙겨야 될 게. 근데 직원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회사에 적게는 7명, 많게는 13명의 인원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표인 저는 작게는 7가지에서요 15가지 프로젝트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매번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정하듯이 물어가면서 체크를 하는 거, 중간 보고 없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 자, 세 번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 핑계를 대는 거죠. 변명을 대는 모습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출장을 간다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거, 그리고 고객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을 피드백을 줬는데 다음에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또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 잔소리를 해야 되고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 실수가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원들하고 일하고 싶냐, 어떤 직원들을 지금 이렇게 뽑고 싶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다 해요. 첫 번째로는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더를 내리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 네 하는데 알아듣는 퍼센테이지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더 내리는 핵심이 뭔지, 일을 추진하면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대표나 리더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와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직원들이 너무 좋더라라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는 거,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들 바쁘고. 짧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누군가 오더를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끔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넘버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넘버링.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자, 첫째 이런 거고요, 둘째 이런 거고요, 셋째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로 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둘째, 이런 사람입니다. 셋째, 이런 사람입니다. 보고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짧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첫 번째 단계는 넘버링 기법입니다. 이런 거죠. 자, 3번째, 이 성공하신 옆에 그 회사들의 이 대표님들이나 리더분들을 보면은요, 2가지 특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들을 되게 즐기세요. 그러니까 혼자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혼자 독서하는 거 좋아하시고, 혼자 뭔가 이렇게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취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2번째 특성은 뭐냐면 글씨를 잘 쓰십니다. 게다가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데 펜이나 노트에 대한 집착이 많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메모하는 직원들하고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메모가 노트북이든 아니면 메모 앱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를 좋아하는 직원들, 메모를 잘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째, 불평불만만 하고 대안이 없는 직원분들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세계인 엑스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더를 주는 거죠. 이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 잘 못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거 장소 섭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자료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네, 질문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좋다라고는 했지만,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죠. 기획안 1번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안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2번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대표님이나 부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방향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있는 질문, 대안이 있는 일처리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나하나 내가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낫다. 내가 하는 게 더 머리가 덜 아프고 시간이 더 훨씬 적게 걸린다. 이런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과 행동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앞에 이메일 쓰는 거 어려우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 이유 말씀 조금 드려보려고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나 협력에 관련된 강의를 참 많이 하지만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은 맞는데 이 말하는 내용은 맞지만 그 느낌이 되게 불편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창구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인사를 한단 말이죠.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은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일로 오세요. 네, 뭐 하시려고요? 이 굉장히 제가 많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던 장면들이에요. 자, 상담 끝나고 전화 응대할 때 맨 마지막에 고객님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요. 어떤 분들은 더 필요한 거 없으시죠?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요. 내용은 같은데 느낌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 이메일에서 이 이메일의 문구는요, 제가 받았던 이메일의 문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해 주세요. 회신 바랍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 2, 3, 4, 5 어떤 문구가 가장 좀 마음에 드세요? 5번 감사합니다. 네, 제가 5번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한 4번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직원분들한테도 1, 2번 문구로 많이 받아요.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메일 쓰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스타일,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메일 쓸 때도 첫 번째, 상대방의 직함이나 호칭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있고요, 팀장님이 있고요, 센터장님이 있고요, 본부장님이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준 직함이 있고 내가 어떤 부서의 역할, 리더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포지셔닝 네임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명함을 받으면 직함이 막 4개, 5개 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여쭤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메일에도 이 이름이나 호칭을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이메일 회신의 데드라인 보통 24시간 이내입니다. 네, 24시간 이내에 회신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회신 주세요 이러면 저는 9시에 보내요. 네. 목요일까지 회신 주세요 이러면 수요일 저녁에 그냥 보내버려 봅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 중에 이 속도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이메일 앞부분에 보고, 공유, 안내, 회신 요청, 의견 드림, 자료 요청 이런 문구들로 메일의 카테고리와 내용을 미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실 때 만났을 때 내용하고 똑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회사 누구입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상세 내용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세스를 지켜서 메일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봐요. 고객님들이나 윗분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겁내지 마시고요.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확인하는 거. 혹시 이 부분만 대표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내가 할 말을 다 해놓고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매우 중요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메일을 드리고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함과 직함을 정확하게 아는 거,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거, 이 메일의 핵심, 전화 통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소통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이 정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기본적인 이제 업무 현장의 비즈니스 에티켓, 그리고 대표로서 또 면접위원으로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조직에서 원하는 리더들이 어떤 유형들인지, 대표님들이 어떤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를 하고 질문 받아볼까요?